자, 100원 남는 거 하시겠습니까? 500 남는 거. 판매되는 버스 40% 중국산 버스입니다. 에? 다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다 돈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안녕하십니까 징징학도기 시청자 여러분. 네, 자동차 심과 함께하는 자동차 특집.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대담을 하다가 이렇게 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대담을 할 때 이렇게 질문지를 사전에 네. 가지고 질문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는데 이 시간은 아무 질문지 없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근데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툭툭툭 그냥 백과사전.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신 우리 자동차의 신 김필수 교수님을 자동차의 백과사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의 백과사전인 김필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합종연행에 대한 네네.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1번차 얘기를 하면서 네. 아마 현대차, 기아차가 동남아 시장 석권하고 있는 일본 시장도 먹어갈 수 있다. 네. 사실은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지금 하신 말씀은 꿈과 같은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네. 수 있었는데 저도 최근에 한 2년 반 전인가 네. 저 필리핀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필리핀에서 중고차 가격이 일본 차보다 한국 차가 더 비싸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실화야? 막 이랬거든요. 네.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는 이해가 됐어요. 디자인이 좋다고. 네. 그거는 뭐 월등히 좋죠. 네네. 디자인은 뭐 현대차는 한 2010년도 이래는 디자인은 아주 탁월한 디자인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일본 차는 못생겼으니까 되는데 동력 성능이나 이런 거는 안 될 텐데 내구성은 확실히 안 될 텐데 어떻게 그랬지 하고 정말 신기했거든요. 네네. 아마 그만큼 이제 국내의 수준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 국내 중고차가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8년, 9년 된 오래된 중고차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 수출된 국내 중고차가 46만 대입니다. 예. 국내에 소비되는 거에 절반이 중고차로 수출이 예, 되네요. 수출이 46만 대인데 이게 한 150만 대 이상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수출 중고차 이 산업도 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네, 중고차 협회장. 예, 중고차도 협회장이고요. 국내 내수 시장 이따가 뭐 그런 말씀 드릴 시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기업이 국내 중고차 분야 진출하는 거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 전체 중재를 제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협약서 이런 내용도 제가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헛말로 나갈까봐. 그렇죠. 조심하셔야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수출 중고차 쪽도 제가 관련을 해요. 그래서 네. 협회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걸 맡아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동남아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 신차뿐만이 아니라 중고차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국산 중고차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 디자인도 이쁘지만은 내구성 측면에서 내구성 또 오래 끌고 고장 안 나는 차 하면은 일본의 혼다나 아니면은 그렇죠. 혼다 어코드 뭐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이런 거 맞습니다.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국산차로 대체될 일이 멀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또 동남아 시장이 왜 크냐면은 제가 아마 7, 8년 전에도 벌써 그 얘기를 했어요. 네. 현대차 그룹 국내 자동차 제작사 동남아 시장에 본격화해야 된다. 네. 예, 시장이 이제 기업적으로 커진다. 네. 또 90% 이상 일본 차가 석권하고 있는데 네. 이 새로운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10개국의 아세안 10개국을 다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런 데는 10대 번 이상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예. 이 산업 분석 때문에 많이 갔습니다. 또 네. 그쪽 그룹들 자문도 많이 있어가지고 내용을 너무 잘 알죠. 네. 분야별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10개국 중에서 인도네시아 한 군데만 신차 시장이 130만 대가 넘어갔습니다. 국내가 180만 대인데 170, 80만 대잖아요. 대한민국이. 네네. 인도네시아만 130만 대입니다. 하기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많죠. 땅덩어리도 우리보다 땅덩어리 넓고. 넓고 세계 5위의 자원 부국이고요. 예. 그 큰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아마 올해 말인가 내년 초에 완공이죠. 그래서 자카르타 남방에 현대차 그룹이 이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초기에는 한 20만 대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라인 자체를 하나로 바꿔서 전기차로 바꿀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럼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동시에 싱가포르 쪽에다가 R&D 센터를 크게 대규모로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거고 이 기업수로 커지고 있는 동남아 시장을 이제는 일본한테 뺏기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좋은 것은 동남아 시장이요. 이 차도 없는 차도 이제 내연기관차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내연기관차 공급하기 전에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내연기관차 가기 전에 전기차로 빨리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마치 중국이 크레디트 카드 없이 바로 맞습니다. 핸드폰 결제하듯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프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동남아 쪽이 세계적인 규제가 이제 강조가 되면서 특히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고차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강화돼서 관세도 굉장히 높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신차를 팔아라. 또 내연기관차 말고 전기차 같은 걸 해라. 이런 예. 요소가 이제 커지고 있어요. 네네. 규정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를 해서 잘 나가게 된다면은 아마 국내의 어떤 자동차 산업이 이 동남아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통해서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남아 시장 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묶게 되면은 수백만 대의 신차 시장은 금방 생깁니다. 네. 예, 10개국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수도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아마 이 시장을 앞으로 좀 가장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전 세계적 미국 또 일본 쪽도 공략을 좀 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가장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10년 전에 아마 소나타 진출했다가 그때 배용준이 홍보대사했다가 철수한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게 13년 전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재진출을 올해 하면 늦어도 내년 정도쯤에 고민을 해요. 네. 재진출인데 이때는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 아이오닉 5 모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소전기차 넥소 네. 후속 모델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일본 시장에 재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네. 아시겠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신차 자체가 400만 대, 500만 대 네.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요? 예, 굉장히 큽니다. 저는 걔네 맨날 이렇게 박스카만 타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신차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거를 우리가 뚫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일본의 국민성 자체가 자국 우선주의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국민들이 자국차를 선호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수입차도 예전에 가장 크게 확대될 때가 12, 3%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새 최근에 7에서 8%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예. 그만큼 해외차에 대한 배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대한민국 차를 당시만 하더라도요. 배용준이 소나타 가지고 진출할 때는 이 미쓰비시나 이런 시스템을 주고 현대차가 커왔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차의 기술 기반이 미쓰비시부터 맞습니다.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보는 대한민국의 차를 2등 국민이 만든 차라는 이미지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니네 수준 뻔하지 그래서 아예 안 쓰는 것도 네. 비하성이 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중국차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네. 중국차 지금 갖다가 쓰라 그러면은 고개 설레설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최근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는 우리가 더 빠르고요. 예, 예. 완성도도 더 높고 네. 수전기차는 뭐 이 도요타 미라이하고 혼다 클래리티가 있는데 네. SUV는 넥소가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차만 일본에 진출해서 니네 한번 맛봐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세계 시장 공략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인도, 러시아, 또 중동 이런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크게 또 남미 쪽도 있고요. 근데 앞으로 가장 클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동남아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만큼 먹거리 확보하느냐가 국내 기업의 어떤 기업의 이미지, 글로벌 기업으로 떠오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 되지 않을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중국에선 밀렸지 않습니까? 네네. 한참 잘 나가다가 그때가 2010년부터 15년 사이 정말 잘 나가다가 확 꺾였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현대차 그룹에 자문해 줄 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중국은요, 전 세계 9천만 대 판매된 시장 중에서 2,500만 대가 판매되는 가장 큰 시장이 단일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은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네. 굉장히 고민이 많은 국가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정부나 지방 정부도 굉장히 많이 자문을 갔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쪽 사업 자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꼭지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이 떠오르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엎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변수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현대차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 최근에 4, 5년 사이에 죽을 수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리자동차 등 토요종 기업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중국차 시승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이 BMW나 벤츠 같이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데는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근데 현대차의 이미지는 어때요?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 모델이에요. 네네네. 좀 실용적인 차의 이미지가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에서 자기네 지리자동차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굳이 현대차를 20, 30% 비싼 가격으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차별화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차를 사서 이점이 뭐냐? 비싸게 사서 뭐가 좋느냐? 그렇다고 이 지리자동차 등 토종 기업하고의 차별화도
실패를 했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좋아하는 차종 투입에 대한 것들도 애매모호했어요. SUV 좋아하면은 신차가 나왔을 때 중국만의 차종을 만들어서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타이밍이 한두 템포가 늦었어요. 예. 그 신차 투입도 늦었죠. 네. 또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것들이나 마케팅 전략은 특히 실용적인 차는 가장 중요한 게 품질도 그렇지만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박자가 맞지가 않았어요. 이게 몇 가지가 버무러지면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웠었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을 갖고 있는 같은 기업인 중국의 토종 기업도 그렇지만은 도요타라든지 또는 이 폭스바겐 중국 내에서 폭스바겐 공장 이런 데하고의 차별화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현대차를 산다는 인식을 중국 인민들이 갖지 못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못 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중국은 요새 들어와서 현대차 공장 같은 것도 일부 축소를 하고 폐쇄도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금 어떻게 보면 효율화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신차 투입에 대한 거, 또 중국 사람이 입맛에 맞는 거, 또 토종 기업 대비해서 차별화시키는 전략에 대한 것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도 중국 시장에 가말어 요 시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중국 상하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제네시스 모델을 전시를 하면서 반응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네시스 하게 되면 미국에는 런칭이 돼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지만은 아직 제대로 못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시장인 유럽과 중국으로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네. 중국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효율화 부분들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다른 미국이나 유럽과 틀리게 중국만의 별도의 별동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중국만의 이 맞춤 전문의 차종이 아니면은요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게 한국의 자동차가 동남아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뭐 지리자동차라든가 뭐 장성자동차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동남아 진출을 뭐 당연히 하려고 시도를 할 테니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거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이제 한 가지 장점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중국차하고 우리하고는 차별화가 좀 됩니다. 4, 50년 사이에 선진국 순위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자부심 가져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따라오려고 하다가 이 다리가 찢어진 겁니다. 결국은 내연기관차의 내연기관, 엔진과 또 이 안전 구조라든지 변속기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자국산으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어요. 아, 중국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여 년 전부터 시진핑 정부에서 야 그러면은 너도 나도 도토리 키재기인 전기차로 시작을 해. 그래서 전기차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뭐 삐아디라는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판매 가장 많은 전기차 국가가 맞습니다. 중국이니까. 그래서 전 세계 전기차의 40%를 중국이 소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우리 말 들으려면 들어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편애할 정도로 전기차나 아니면 배터리에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 주고 차별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도 아직도 이 중국차하고 우리하고는 분명히 이 격차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그러면은 좋을 뭐 것 기술 같아요. 제휴를 한다던가 아니면 남의 걸 빌려다가 그렇죠. 그런 게 많고요. 사와서.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4단, 5단만 주지 6단, 7단은 안 줍니다. 4단까지는 쉬워요. 근데 6단, 7단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6단, 7단 변속기는 그쪽에 R&D 센터에서 개발 안 하고 여기서 모듈로 통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엔진도 통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 봐라 해가지고 공장을 질 때 R&D 센터를 의무화시켰었어요. 근데 그 R&D를 급이 떨어지는 R&D만 하는 겁니다. 뭐 4단, 5단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전기차로 바꾼 이유가 바로 너도 나도 이제 시작이니까 전기차는 해볼 만해 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상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공기오염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미세먼지 같은 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강조하지만 첫 번째 이유가 더 원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독립적인 원천 기술을 갖고 세계 시장에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의 내연기관차는요 디자인 좋고 옵션도 괜찮지만은 성능에 있어서는 아직 한두 단계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중국 차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미국과 유럽 양대 축을 공략을 해야지 인정을 해주는 건데 중국 차는 못 들어가요. 중국 차는 못 들어가고 중동이라든지 제3세계만 들어간 이유인데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가 여기다가 이제 미중 경제 전쟁을 일어나다 보니까
중국이 더 나가기 더 어려워진 겁니다. 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내연기관차는 35% 정도가 전기전자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 반도체 소자부터 각종 시스템이 융합 제품으로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핵심 반도체 소자가 30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 파웨이부터 반도체를 규제를 가기 시작했잖아요. 미국에서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이걸 못 만들어냅니다. 차의 수준을 이런데 저런데 다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내연기관차마저도. 네, 맞아요. 지금 실제로 뭐 일본 차도 그렇고 네. 반도체 공급이 모자라서 딸리잖아요. 네, 차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기자들이 물어보거든요. 네. 왜 대한민국 현대차는 반도체 얘기 안 합니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작년 코로나 때 대한민국은 내수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성공한 국가입니다. 예. 작년 전반기가 OECD 국가 중에서 다 20-30% 감소했는데 유일하게 6.6% 증가한 국가가 대한민국 혼자예요. 신차 나오면서 효과 효과가 그렇죠. 상당했죠. 신차 네. 효과 있었죠. 나만의 나홀로 차량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동수단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네. 초보 운전자나 아니면 고령자도 다 차를 구입했죠. 예. 또 정부에서도 개별 서비스 인하 등 정책을 통해서 3박자를 맞춰줬거든요. 예. 그래서 잘 팔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주문을 원래 상태대로 잘 나가다 보니까 주문을 그대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문은 원래 앞서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문을 해서 그대로 잘 나가니까 올해는 더 잘 나가. 그래서 더 주문한 거기 때문에 예. 미리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유럽이나 미국은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차가 반뿐이 안 팔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주문이 반만 줄어들었고 반도체를 생산하던 기업들은 차량용 반도체는 이익이 박해요. 굉장히 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갔느냐? 게이밍기라든지 네. 아니면 가전제품 더 많이 판매되니까요. 그렇죠. 그쪽으로 마진도 좋고. 반도체를 돌렸다 보니까 주문이 늘어나니까 야 이거 생산 못해.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건데 현대기아차는 지금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무 걱정은 없어요. 당분간은. 근데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국도 일단 미중 전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변화도 굉장히 눈여겨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전기차 중에서 우리보다 빠른 것은 버스라든지 뭐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시장 이미 현장 데이터가 워낙 많고 다양한 차종이 나오면서 네거티브 정책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서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세단 개념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버스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버스의 40%가 중국산 버스입니다. 네? 국내에서 전기버스 판매되는 게 전기버스? 40%가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중국 전기버스만. 예, 네, 전기버스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네.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는 좀 빨라지고 있고 네. 우리는 또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샌드위치가 되지 말고 우리가 선두주자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패스트 팔로워에 대한 부분들은 버려야 돼요.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으면은요 선두 그룹에 진입을 해야지 살 기회가 생기는 거지. 네. 예전에 그 패스트 팔로워로 적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은 버릴 수는 없고 시장은 크고 여기만의 별동 전략과 별동대를 투입을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비해서 전략을 만들어내야지만 앞으로 예전과 같이 8%, 9%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다시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략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3에서 5년 사이에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을 얼만큼 추격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장 자체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신차 시장이 커지고 있고 동시에 내연기관차 더불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섞이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요구가 인도네시아부터 베트남부터 각 정부에서 굉장히 요청이 많이 와요. 제가 또 전기차 협회부터 협회장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 기업끼리 매칭도 시켜주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의 효과가 조만간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선두 그룹은 역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현대차를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1, 2년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갑니까? 그래서 제가 정의선 회장이 된 다음부터는 더 잘 올라갈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성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합종 연행에 대한 부분들 잘 섞어요. 그리고 선도적으로 반가우면 앞서가는 전략에 대한 것들. 순고르기는 필요하더라도 뭐 단기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마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좀 효율화 시켜주는 거. 네. 일단 고민이 되는 것은 내수에서 노사에 대한 것들이죠. 네네. 불안정하고 안에 암적인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해소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자문 많이 요청받는 것이 삼약이거든요. 네. 한국잼, 쌍용, 르노삼성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 쌍용은 지금 오늘 내일 오늘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게 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이 결국은 약 80% 현대기아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왜곡된 시장인데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죠. 네. 그래서 밀고 당기면서 시장을 잘라 가져야지만 건전한 시장이 되고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네. 한쪽이 독점적으로 가는 것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성공이 의외로 이제 뭐 중국 예전에 이제 중국 시장이 좋았을 때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차화정 장세하면서 차 많이 팔려서 네네. 차 중심의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의외로 동남아 시장에서 잘 되면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것들인데 앞으로는 미래는요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서 한 대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있지만은요. 네. 근데 그게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보기는 또 간단치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미래는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한 차천 개념으로 파운드리 개념으로 나오는 기업도 나올 것이고 네. 또 예를 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각종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두 대 가지고 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향후에 대한 추이를 눈여겨 봐야 될 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더 새로운 시장 창출. 네. 특히 이제 이 동남아 시장 이런 데는 사실 처음에는 규모의 경제거든요. 예. 차를 많이 팔아서 브랜드 이미지 높이면서 박리담의 형태지만 많은 차가 나가야 되고 예. 나중에 수요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은 프리미엄 차종을 토입해서 이윤을 극대화해주는 두 번째 전략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한 5년 전에 미리 진출했으면 좀 더 낫을 텐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국 중에서 인도네시아만 130만 대가 넘어갈 정도의 신차였으니까요. 앞으로 뭐 4,500만 대 기대는 할 만한 시장이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최소한 한 1,200만 대는 먹어야 되겠죠. 네.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공장 하나 짓고 있지만은 앞으로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아니면은 증설을 통해서 30만 대, 40만 대 공장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동남아 시장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기하급수로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반적으로 잘 안 다루는 네. 우리 증시에서는 안 다루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동남아 시장 다룬 방송은 이게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저도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요새 거의 없었어요. 근데 네. 그 시장을 제가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현대차부터 많이 자문을 해줘요. 제가 따로. 동남아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분석 자료도 많이 보내주고 그쪽에 관계자나 그룹들 자문을 많이 하고 있고 시장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훈수둔 사람이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은 다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다 돈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너무 앞서가 있는 거 시스템 줄 필요가 없고요. 걔네보다 반 걸음 앞서면은 그게 바로 돈이거든요. 예. 너무 앞서가면 촛불됩니다. 자기 몸 태워서 걸음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시장 가보면은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널려 있어요. 우리가 이미 했던 것만 이렇게 살짝 그렇죠. 노하우 살짝만 풀어줘도 된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뭐가 갈 것인지 뻔히 보이는 그림이고 네. 또 아시겠지만은 건기 우기로 해서 30도 내외거든요. 예. 요 온도가 자체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걸맞는 시스템만 주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주유소에 있는 셀프 세차 아직 안 합니다. 걔네들은? 예, 아직 안 하고요. 네. 손세차합니다. 왜? 인력이 너무 싸니까. 그렇지. 손세차. 우리 예전에 아실 거예요. 셀프 세차하기 전에 손세차 하신 거 아시죠? 예. 우리도 또 주유할 때도 주유원이 하다가 요새는 셀프 주유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과정입니다. 한꺼번에 못 바꿔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인력 너무 싸다 보니까 거기 뭐 아시겠지만 일반 가정에서 잘 사는 집은 한 5명 쓰잖아요. 그렇죠. 가정 뭐 5명 쓰거든요. 예. 운전사 따로 있고 정원사 따로 있고 그렇죠. 예, 뭐 다 따로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한창 그걸로 바뀌는 추세예요. 그래서 가보면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은 저도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주고 있지만은 다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낙후돼 있고요. 인증 좀 집어넣고 품질 보정 좀 집어넣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요. 국내에서 아마 중고차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허위 미끼 매물부터 가면은 좀 더 불안하다. 네. 또 저기 뭐 호객 행위도 있었다 옛날에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은 네. 인도네시아는요 딜러가 다 여성들입니다. 괜찮죠? 네. 한국에도 이제 막 생기는데 여성들로 없고. 거의 다 거긴 다 여성입니다. 네. 예. 그리고 단체도 없고요. 순수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좀 틀려요 또.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모빌리티 쪽은요. 지금 현재 예전에 한 15년 전에 그랬어요. 차 한 대 팔아서 100원 남는데 네. 그 차를 관리해서 폐차할 때까지 관리하면 500원이 남았어요. 자, 100원 남는 거 하시겠습니까? 500 남는 거. 지금 어떻게 되냐? 이 100이 남으면요. 네. 지금 현재 15배에서 20배입니다. 어. 그러니까 자동차 제작사가 100원 남기 위해서 차 안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생산만 해서 차만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더 커지는 게 뭐냐면 서비스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융합을 해서 사는 거 생존도 그렇지만 먹거리 확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유도 그 애프터마켓 시장 중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지면은 훨씬 더 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증시활동 TV에서 아주 이거 골짜기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되게 깊이 저 홈페이지도 소개시켜드려요, 진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맞아요. 그냥 얘기하다가 저도 그래요. 또 까먹었는데, 네. 우리 네. 사실 김필수 교수님이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TV인가요? 그냥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입니다. 네. 유튜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우리 증시각도의 TV 시청자분들이 거기 네. 가서 많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들어오셨어요.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답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그 구독자님들이 네네. 그 너무 길어가지고 네. 김필수 TV 하지 왜 김필수 그 써있냐?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야, 그래가지고 네,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가시면 오늘 같이 이렇게 자동차의 협곡까지도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네, 가셔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한국 자동차 시장의 미래 어디 있는가 하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한국 자동차 시장의 미래 동남아에 있다. 네. 네, 그것을 배우는 그런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김필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 시청해주신 우리 증시학도 TV 시청자분과 투자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